화요일 정치 용봉탕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쌍용탕으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합류단 전용기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쌍용탕입니다. 두 분 용용. 자, 어제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원래 출연을 하던 좀 그 시사 프로그램 어떻게 이게 폐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아직 연락받은 바는 없어요. KBS 더 라이브라는 저녁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예, 요새는 제가 목요일 날 그 매주 고정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률도 아주 잘 나오고 제가 알기로 시사 프로그램 중에 교양 프로 중에 1등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기사 보고 저도 알았는데 아하. 저도 좀 황당하고 지금 목요일 날 그러면 일정을 비워놨을 거 아니에요? 고정으로 출연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방송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닌가? 뭐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서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예. 이 일 처리가 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칠다. 예. 어떤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는 초반에 업무 보고를 받죠.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을 찾게 되면 이제 개선하는 방향 내지는 내용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특히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징계나 아니면 경고나 이런 게 누적된 게 있느냐. 뭐 일단 수치화된 자료를 좀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직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취임식 하고 뭐 그 무렵인데요. 취임식은 했나요? 하기는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너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거칠다. 아하. 이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이게 결국에는 또 여당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거든요. 아하.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이건 성급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북한은 뭐 방송국 하나. 북한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식 통치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그 우리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은 방송 장악 안 하겠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KBS 사장이 오자마자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북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일이거든요. 사실 이건 여당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KBS 사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바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나 정부나 그냥 아무리 그 인사권을 뭐 대통령께서 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께 지건 안 하면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말고도 뭐 여러 시사 프로그램이 거의 뭐 다 지금 폐지되거나 지금 잠정 종료가 지금 된 상황인데 뭐 한 며칠 주고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또 애청자들이 있으니까 좀 인사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뭐 끝낸다 반드시 하더라도 끝내야 된다는 법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시청률 뭐 라디오 같으면 청취율 1위를 한다는 얘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게 어떤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거 자체는 사실로 또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정무 감각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바로 며칠 전에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뭐 의석수가 워낙 민주당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모든 법률 뭐 탄핵소추안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장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워낙 열세이다 보니 지금 대통령의 소위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방송 3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면에서는 국회 물론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거가 약해지잖아요. 맥락이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이게 뭐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사장의 편향성을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일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딱 시작과 동시에 이런 그 인사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 폐지라는 초유의 일을 꺼낸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정신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을 좀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이제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집토끼를 단단하게 지키고 외연을 확장하자는 계획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물론 많이 남아 있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또 내년 4월 총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집토끼만 자꾸 단속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좀 균형을 맞추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안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수도권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집토끼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양 당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35%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죠. 하지만 선거는 양쪽이 확보하고 있는 35% 말고 가운데에 있는 30%의 소위 중도층 내지는 스윙 보터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는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30%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아쉽죠. 아쉽다. 어떻습니까? 전영기 의원님. 왜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인정하죠. 그래서 공과 과는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 업적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고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 정신을 대통령께서 강조했다는 거죠. 이거 이 1970년도에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빈곤을 퇴치하고 지역사회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빈곤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정신을 꺼내 들어야 될 텐데 그 집토끼만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그 정치 지형에만 빠져 계신다. 실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구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수도권 선거 두 분도 수도권 준비를 하시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금 쌍특검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거부권을 해도 문제가 안 해도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쌍특검은 대단히 정치적인 그 특검이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근데 이제 매우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당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정치적인 수사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일종의 거부권의 수혜자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참 난감하죠.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영리하고 저속하게
표현하면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그 지략을 제대로 쓴 거죠. 아, 전략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된 특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또 당사자가 영부인이다 보니 이 거부권 행사 시에 대통령이 자기 가족 챙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이런 게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가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종의 민주당이 덫을 제대로 쳐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을 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 명분으로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꺼내들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아들들 이렇게 수사 많이 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고 김현철 씨. 그렇죠. 뭐 대통령 가족과에 대한 수사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오히려 이것이 더 비정상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가족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한다라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그 이야기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떳떳하면 수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주당에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김건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리하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수사 쌍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행동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보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대통령 가족들 특히 아들들 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들 3명이 다 재임 중에 구속됐던 적도 있습니다만 뭐 특검을 한 적도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안들은 다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뭐 이런저런 검은 돈을 받아서 재임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검 수사 아니면 검찰 수사가 벌어졌던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재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전에 있던 일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0년 전쯤 벌어졌던 일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좀. 재임 전에 했으면 더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재임 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만약에 집권하고 나면 그 사람의 재임 전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재임 전의 일도 다 한번 밝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장동 수사하자고 엄청 국민의힘에서 공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재임 전에 이런 문제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실체를 한번 밝혀봐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더니 뭐 특검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검찰이 했다.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뻔히 아시고 김건희 여사 조사도 한 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핫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 YTN TV에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뭐 천하용인 주말 동안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비대위원장 제안설에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제안 받은 바는 없다. 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썰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국민의힘과 소위 생겨날지 모르는 이준석 신당의 성공 여부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준석 신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뭐 공천 과정에서 소위 내려 꽂는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혼란하다. 뭐 국민의 눈에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준석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제안 내지는 권고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기 혁신위원회의 종료 내지는 파국으로 가느냐 뭐 아니면 버티다가 일부에서 수용을 하고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저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이 망가지면 성공합니다. 이거 참 딜레마네요. 예.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준석 신당 설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은 좀 많이 식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구도가 대부분 친윤 호소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친윤 호소인들이 있는 국민의힘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사실 그 대선 때 저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토사구팽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사실 가장 지저분한 방식으로 토사구팽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제안을 해도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일지 대통령께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도 모르는 그 제안을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에서 TK에서 출마를 해서 이것들 한번 깨보겠다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각오는 좀 서 있는 상태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당의 가능성이 우리 전영기 의원은 좀 높다고 보십니까? 신당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당의 성공 여부는 제가 좀 낮게 점을 치고 있는데 신당을 만들어질 가능성은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좀 그대로 표현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게 이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구에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득표를 하려면 득표에서 정말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단 그 지역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가장 약한 곳을 골라서 가야 됩니다. 대구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따져봐도 대구가 가장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이준석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해온 바에 의하면 당연히 출마를 수도권에서 해야겠죠.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호남에서 출마하는 게 맞겠죠. 근데 철저하게 현실 계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구는. 자, 지금 이현호 혁신위원장 말씀도 계속 했는데요. 이 험지 출마 중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혁신이 해체하겠다 이 정도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것 중에 방점은 앞에 있던 불출마예요.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인데 불출마를 사실상 강력하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런데 정출마하겠다고 하면 영남을 떠나서 수도권 험지 출마는 고려해 봐라. 뭐 이 정도인데 이제 불출마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 생명이 끊어진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불출마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가 총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연속으로 오랜 동안 하던 분 중에 뭐 한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는 거고 4년을 쉬면서 본인이 더 단단해지고 밑바탕이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결단을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가장 먼저 결단을 해줘야 되는 위치 아닌가. 대표니까. 그 직책 때문에 딴 걸 떠나서 직책이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전권을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정권을 주겠다. 본인 말을 지키셔야죠. 전권을 주겠다. 자, 지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하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4,200명 주말에 만났다고 하고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하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하고 서울로 갔는데 그 지역구에 석동현 지금 민주평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그 자리에 뭐 젊은
청년 정치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향 아닌가요? 사실 저도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세대 교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면서 네. 거기에 청년 정치인들을 전략 공천해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한 바였습니다. 네. 근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게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엄청 친윤 그룹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갈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품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잘라내고 네. 청년들을 공천한다면 실제로 세대교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까지 혁신의 그물을 던질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네. 네. 젊은 정치인한테 기회가 돌아가면 그래도 인적 쇄신 물갈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사실은 자리만 불출마 말씀하셨는데 자리만 빼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 예. 사실은 비우는 거는 역대 총선에서 대충 현역 교체율이 양당이 모두 50% 왔다 갔다 했어요. 항상 네. 우리나라는 이 현역 의원들이 파리 목숨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네. 의원 외교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외국 나가 보면 다른 나라 의원들은 뭐 미국 상하원 의원들 같으면 뭐 30년 40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의원 외교를 가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중에 절반은 다음 회기에는 다음 국회는 없어. 못 오구나. 그러니까 의원 외교가 좀 안 되는데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한데 하태경 의원이 뭐 청년 정치인을 공천해달라. 근데 저는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청년인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무조건 그 자른다고 해서 혁신에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젊으면서도 플러스 알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적어도 소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서야겠죠. 네. 그리고 글쎄 하태경 의원이 제일 먼저 부산 해운대구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지역구예요. 예. 부산의 강남이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인데 거기서 3선을 한 다음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비워진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거기 공천한다? 그러면 총선 어떻게 치러요 수도권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체중이 쫙쫙 빠져요. 체중이 빠진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뭐 신당은 아니지만 12월을 마지노선으로 뭔가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전포고인 겁니까? 네, 결국에는 공천을 위한 투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자객 공천이니 뭐 비명계 축출론이니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네. 실제로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선거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치명적으로 불어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을 마지노선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총선은 굉장히 좀 민주적인 방식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경선에서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제 의원들의 개개인의 영향에 좀 발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비명계 의원들 특히 이상민 의원은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좀 탈당이나 또 국민의힘 쪽이나 뭐 신당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이상민 의원은 거의 그 당에서는 마음이 떠난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결심을 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은 고민을 하겠죠. 뭐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이준석 신당으로의 합류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비명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이 결단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기로 하지 않는 한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거기로 옮겨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상징성, 대표성 있는 인물.
몇 분 계시죠. 총리 지내고 이런 분들. 이낙연 총리요? 아니요. 뭐 꼭 이낙연 총리가 아니더라도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같이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의 북콘서트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보였던 어떤 그런 태도는 그런 게 한 번 더 일어나면 같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건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정치하는 분들이 보기엔 결국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해프닝이 한두 번 더 일어난다? 그러면 같이 하기 어렵죠.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상민 의원은 뭐 탈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저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러고 방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탈당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원로신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사실 인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뭐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엄청 크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동탄 쪽에. 동탄에서도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당직자 출신의 지금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전부 다 민주당하고 같이 있고 민주당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지금 이 바람 친명 비명 논란 때문에 탈당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탈당 가능성을 이분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라. 그렇습니까? 저보다 훨씬 형님이지만 연수원은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요. 이상민 의원이 가는 정당은 그 총선에서 꼭 돌풍을 일으켰어요. 이겼어요. 자민련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선진당이죠. 선진당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열린우리당으로 했는데 열린우리당 입당할 때만 해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희미해 보였어요. 그런데 탄핵 역풍이 불면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선진당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또 충청권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하여튼 이 뭐랄까요. 운이 따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행보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애당심의 차이에서 탈당 가능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영기 의원님한테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 재판 분리하겠다 하는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사건들을 늘어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실 편향된 시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안들을 깔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것이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매번 법원에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따로 본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유감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너무 늘어져요. 너무 이 지연 전술을 써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원칙대로 하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두세 달 전에 났어야 되거든요. 아직 1심 선고도 안 나고 있어요. 너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들이 증거도 없고 분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쌍용탕으로 했었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영기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